모든 제국은 자신의 부가 영원할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산더미처럼 쌓인 황금이라도 하룻밤 사이에 먼지처럼 사라질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 1917년, 전쟁과 혁명, 그리고 배신의 무게에 짓눌려 거대한 러시아 제국이 무너져 내릴 때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던 황금 보유고 중 하나가 역사의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금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 황금이 볼세비키 혁명의 자금이 되었다고 말하고 다른 이는 외국 열강에 의해 약탈당했다고 주장합니다. 또 누군가는 시베리아 벌판 어딘가에 흩어져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속삭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사실은 단 하나입니다. 러시아 제국의 황금이 사라졌을 때 한때 유라시아 대륙 절반을 호령했던 대제국의 금융적 척추 또한 함께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파장은 오늘날까지도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20세기 초 러시아 제국은 말 그대로 황금더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인 1914년 러시아의 금 보유고는 무려 1200톤이 넘었습니다. 이는 당시 세계 1위였던 프랑스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양이었으며 독일, 영국, 미국 세 나라의 보유고를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많은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당시의 화폐는 금의 그 가치가 고정된 이른바 금본위제 시대였습니다. 황금은 금융 시스템의 혈액과도 같았습니다. 이 막대한 황금을 기반으로 발행된 러시아의 루블화는 국제시장에서 제국의 신용을 보증하는 증표였습니다. 덕분에 정부는 손쉽게 국채를 발행하고 군대를 유지하며 필요한 물자를 수입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지폐 뒤에는 중앙은행 금고에 잠들어 있는 진짜 금이 있다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쟁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의 포성이 울리자 러시아는 수백만 명의 병력을 동원하며 제국의 부를 전장으로 쏟아부었습니다. 그 비용은 천문학적이었습니다. 군비 지출은 단 2년 만에 3배로 급증했습니다. 총알, 소총, 대포, 그리고 병력을 실어 나를 철도까지 이 모든 것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진짜 돈, 즉 황금이 필요했습니다. 제국의 금고에 있던 황금은 동맹국에 대한 전쟁 비용과 차관을 갚기 위해 서쪽으로 흘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 정부는 보유한 금의 양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의 지폐를 마구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식량 가격은 2배, 3배로 뛰었지만 임금은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도시의 노동자와 농민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지옥으로 변해갔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1997년 혹독했던 외환위기의 기억을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국가의 금고가 비어가고 평생 모은 재산의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어가던 그 아픈 시절 말입니다. 러시아 민중이 겪었던 고통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결국 1917년 제국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선에서는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도시에서는 파업이 번졌으며 굶주린 민중은 빵을 달라며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2월 혁명으로 차르 니콜라이 2세는 강제로 퇴위했고 300년간 이어져온 로마노프 왕조는 허무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임시정부가 권력을 잡았지만 그들은 무능하고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의 와중에 모두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긴급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남아있는 황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부 황금은 전선과 수도 페트로그라드의 혼란을 피해 동쪽으로 옮겨졌습니다. 금괴를 가득 실은 열차들이 광활한 시베리아를 향해 덜컹거리며 달렸습니다.
하지만 그 열차를 지키는 병사들의 충성심은 이미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불분명했습니다. 또 다른 일부는 대출의 담보로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심지어 일본으로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황금은 그저 혁명의 짙은 안개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1917년 10월 레닌이 이끄는 볼세비키가 권력을 장악했을 때 그들이 물려받은 것은 한때 세계 2위였던 금 보유고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미스터리는 깊어집니다. 볼세비키는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남은 황금을 즉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레닌과 트로츠키는 이념만으로는 무기나 식량을 살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적군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에 금을 팔았고 1918년 독일과의 굴욕적인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을 맺으며 막대한 양의 금을 넘겨주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서방 정보기관의 보고에 따르면 볼세비키가 통제하고 있던 금의 양은 불과 몇 년 전 제국이 보유했던 양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어딘가에서 수백 톤의 황금이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그중 상당 부분은 러시아 내전 기간 동안 볼세비키에 저항하던 백군의 손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시베리아에서는 백군의 지도자였던 콜차크 제독이 동쪽으로 옮겨진 막대한 양의 황금을 장악했습니다. 한때 그는 카잔이라는 도시에 무려 500톤이 넘는 금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1920년 그가 볼세비키에게 체포되었을 때 그 많던 황금은 이미 대부분 사라진 후였습니다. 일부는 부패한 관리들과 외국 용병들이 훔쳐 달아났고 일부는 무기를 사기 위해 해외로 밀반출되었으며 일부는 그저 약탈당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콜차크의 군대가 금괴를 실은 열차를 이끌고 시베리아의 황무지 속으로 사라졌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또 다른 황금은 외국 정부에 의해 탈취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일본은 모두 내전 기간 동안 러시아에 군대를 파견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차관회수라는 명목 아래 금 수송열차를 가로챘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920년대 초가 되자 러시아 제국의 황금산은 이전의 그림자만 남긴 채 초라하게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평범한 러시아 민중에게 황금의 소실은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화폐의 가치를 보증해줄 금이 사라지자 루브라의 가치는 그야말로 수직으로 추락했습니다. 1921년에는 빵 한 덩어리를 사기 위해 수천 루블을 지불해야 할 정도로 극심한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은 화폐를 버리고 식량, 옷, 노동력을 직접 교환하는 원시적인 물물교환 시대로 돌아갔습니다. 한때 강대했던 제국은 왕조와 영토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가장 근본적인 신뢰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섬뜩한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러시아의 위기는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고대 로마 제국의 몰락, 바이마르 공화국의 붕괴, 그리고 현대에 일어나는 모든 인플레이션 붕괴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정부가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고 보유 자산이 사라지고 신뢰가 증발할 때 사회 자체가 해체됩니다. 로마는 은화에 불순물을 섞었고 독일은 마르크화를 무한정 찍어냈으며 러시아의 황금은 열차와 금고 그리고 누군가의 주머니 속으로 물리적으로 사라졌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빈털터리가 되고 권력과 연줄이 있는 자들은 자신의 부를 지키거나 오히려 혼란을 이용해 부를 축적합니다. 혁명의 불길 속에서 사라진 황금 이야기는 거의 신화적인 수준으로 부풀려졌습니다. 시베리아의 눈 덮인 벌판으로 금괴를 실은 열차 전체가 사라졌다는 이야기, 바이칼 호수 근처에서 볼세비키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수많은 금 상자를 얼어붙은 호수 밑으로 던져버렸다는 전설, 콜차크의 장군들이 일본의 금을 밀반출하고 무기를 사들였다는 소문까지. 이야기들의 진위 여부를 떠나 그것들은 시대의 현실을 정확히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혼돈은 세계 최대 규모의 금 보유고를 국내의 모든 세력이 탐내는 전리품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볼세비키에게 남은 황금은 혁명을 지속시키는 금융적 산소와 같았습니다. 레닌은 돈이 곧 생존이라는 잔혹한 진실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1918년부터 1921년 사이 소비에트 러시아는 수십 톤의 금괴를 스웨덴, 독일, 심지어 미국에 있는 중개상을 통해 팔아치웠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한때 차르 제국의 루블화를 뒷받침했던 황금은 녹여지고 다시 주조되어 서방 자본주의 시장에서 유통되었습니다. 제국의 부는 말 그대로 녹아내려 완전히 다른 체제를 먹여 살리는 자양분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생존을 위해 금을 사용했다면 다른 누군가는 이익을 위해 금을 사용했습니다. 서방의 은행가, 브로커, 그리고 정부들은 그 출처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황금을 싼값에 사들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절박함을 이용한 이윤 추구였습니다. 이는 위기 때마다 나타나는 역사의 법칙입니다. 하나의 시스템이 붕괴할 때 그 위에서는 부패와 탐욕의 독수리들이 맴돌고 돈과 권력은 대중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주인을 바꿉니다. 1920년대 중반 소비에트 러시아가 간신히 남은 금 보유고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았을 때 남은 것은 전쟁 전 1200톤의 극히 일부인 300톤 미만으로 추정됩니다. 나머지는 약탈당하고 거래되고 혹은 그저 증발해버렸습니다. 러시아 국민에게 남은 것은 무너진 경제, 휴지 조각이 된 화폐, 그리고 돈을 통제하는 것이 곧 권력의 궁극적인 형태라는 교훈을 깨달은 새로운 독재 정권 아래에서의 수십 년간의 고난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917년에 사라진 러시아 황금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바로 그때와 똑같은 역학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정부들도 자국의 화폐 가치를 지키고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 외환 보유고를 축적합니다. 중앙은행들은 뉴욕, 런던, 취리히의 지하 금고 사이로 금괴를 옮기며 투명성을 약속하지만 진짜 숫자는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재를 받는 러시아든 경제가 붕괴한 베네수엘라든 조용히 금을 사모으는 중국이든 법정화폐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때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다이 황금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1917년의 비극이 현대적으로 변주되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방 세계는 지정학적 갈등을 이유로 러시아의 해외 자산 수천억 달러를 동결시켰습니다. 이것은 콜차크의 열차를 탈취하거나 볼세비키의 금 수송을 가로채던 행위의 현대적 버전입니다. 돈은 더 이상 단순한 경제의 도구가 아니라 정치를 위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대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치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물자 부족, 그리고 불안정이라는 고통은 언제나 배후에서 줄을 당기는 엘리트가 아닌 평범한 시민들에게 가장 혹독하게 떨어집니다. 여기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신뢰 위에 세워진 분은 상상보다 훨씬 빨리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제국은 자신들의 황금이 있기에 스스로를 무적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전쟁과 혁명은 그것이 착각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저축이 은행이나 연금 계좌에 있기에 안전하다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그 저축이 결국 신뢰에 기반한 화폐로 이루어져 있다면 어떨까요? 역사적으로 몇 번이고 실패했던 정부와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 말입니다. 역사는 그 신뢰에 금이 가는 순간 부는 연기처럼 증발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917년 러시아 황금의 실종 사건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 종이 위의 약속을 진정한 부와 혼동하지 마십시오. 러시아인들은 금고 속황금산 때문에 루브라가 안전하다고 믿었지만 금고가 비자 루블은 땔감이 되었습니다. 둘째, 위기는 부가 이동하는 시기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제국은 무너졌지만 은행가, 밀수업자, 그리고 외국 열강은 그 혼돈 속에서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다음 위기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셋째, 돈에 대한 통제는 결국 사람에 대한 통제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볼세비키가 그랬던 것처럼 현대정부와 중앙은행들도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라진 러시아 황금의 미스터리는 단순히 잃어버린 열차와 비밀 수송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가 중앙에 집중될 때 얼마나 취약해지는지, 그리고 격동의 시기에 얼마나 빨리 약탈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경제사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경고입니다. 이야기는 100년도 더 되었지만 부채, 인플레이션, 통화 조작, 그리고 다수로부터 소수에게로 부가 조용히 이전되는 그 역학은 시대를 초월하여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운율을 만들어냅니다. 로마 제국은 동전의 순도를 낮췄습니다. 러시아의 황금은 혁명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현대 국가들은 버튼 하나로 수조 원을 찍어냅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돈에 대한 신뢰를 잃고 엘리트들은 자신을 보호할 방법을 찾으며 전체 시스템은 스스로가 만든 거짓의 무게에 짓눌려 붕괴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통찰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과 나누어 주십시오. 저희의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이 의미 있는 역사의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지혜와 평온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